안녕하세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최백운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 개의 방송을 이제 쪼개서 올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의 의미와 한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최백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료들에게 포획되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조가 퇴색되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명맥을 이어오던 관료들의 경제 아젠다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가 소득 주도 성장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두 번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최저임금 상승률이 다시 낮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료에 의한 혁신 성장이 핵심 아젠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제 K-뉴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대체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반드시 반박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가지고 최백운 교수가 한 주장을 살펴보고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운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외부 지식인들의 아이디어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제 홍장표 경제수석, 그 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 기조를 이어받아서 초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 최 교수의 유튜브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YTN에서 이제 신세돈 교수 이제 총선 때 당시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그때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예, 미래통합당의 소속으로 활동을 했던 경제학 교수인데요. 그 신세돈 교수와의 토론 2018년 라디오 방송에서 한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그 수단을 공정경제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니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2017년 9월 혁신 성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셨다. 그래서 이 혁신 성장 부분을 청와대에서 주도하지 않고 관료에게 넘겼단 말이죠.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이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 이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이제 관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그런 이유였다고 본인이 추측하고 또 들은 얘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그러니까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있었죠. 언론에서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이제 자꾸 이제 부딪힌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비판했는데 아마 그 내용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최백운 교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의 목표였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제 공정 경제가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로드맵이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성장이 나중에 끼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일단 대선 공약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그 싱크탱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싱크탱크 그룹의 이름은 이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었는데요. 2016년 3월 1일자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싱크탱크 그룹에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2016년 가을 10월 6일에 이제 심포지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이 기조연설에서는요,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장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첫째, 공정한 시장 질서. 둘째,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넷째, 지역 중심 발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는 이제 공정경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씀에서 일자리와 제조업 부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제조업 부흥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부흥의 기회가 열렸다고 하시면서 혁신을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와 비교해서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부흥은 혁신 성장의 내용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죠. 혁신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선 공약집으로 가볼 텐데요. 이 대선 공약집에는 4대 비전과 12대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대 비전 중에 두 번째가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12대 약속 중에 5개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은 더 구체적으로 1. 미래 성장 동력 확충 2. 제조업 부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 3. 중소 중견기업 육성 4. 과학기술 R&D 진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심포지엄 기조연설과 내용이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제조업 부흥과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나서 임기를 시작하고 난 뒤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부 100대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5대 국정 목표 중에서 두 번째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인데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5대 국정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네 번째,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다섯 번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란 표현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최백운 교수로부터 태클이 걸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이제 김진표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중 한 사람이 바로 홍남기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입니다. 이것으로 태클을 건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고 또 다른 부위원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김태년 현 원내대표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획분과위원장이 윤호중 의원이었고 경제 1분과위원장이 가천대 이한주 교수입니다. 참고로 이 이한주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을 이반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2분과 위원장은 이계호 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구성면을 봤을 때 이제 최 교수님이 이제 싫어할 만한 김진표 의원
뭐 홍남기 부총리가 있지만 전체 구성을 보면은 뭐 딱히 이게 한쪽으로 균형을 잃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5대 국정 전략이 반드시 이제 관료 출신 인사들의 힘으로 원래 없었던 혁신 성장을 끌어올려서 집어넣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탱크에서 얘기했던 기조와 그것이 대선 공약, 그리고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까지 내용이 잘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뭐 김어준 씨나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자면 김진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중용되어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했었던 분이고요.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또한 참여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실, 국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질 높은 정책개발 및 혁신에 앞장섰다는 평가와 함께 경력금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원래 예산 기획 쪽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지만 참여정부 때는 기획 예산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갈라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 기획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는 뭐 재정경제부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모피아라고 말하는 집단은 재정경제부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 이력을 살펴보면은 일단 모피아 쪽이 아닌 거죠. 이 이명박 때 이제 부처가 이제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여러 부처들을 이제 통합을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지면서 기획재정부가 된 거죠. 네, 뭐 이거는 이제 첨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가 관료에 포획됐다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혁신 성장이 원래 없었는데 치고 들어왔다. 관료들에 의해서 치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후보 이전에 그 싱크탱크 그룹으로부터 받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대선 공약집으로 다듬어진 거, 그 다음에 당선 후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받은 보고서까지 내용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네, 살짝 아주 약간씩 바뀐 것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근거는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최저임금이 2018년이 이제 2017년에 비해서 16.4%가 인상된 7,530원. 그리고 2019년에는 10.9%가 인상돼서 연속 2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이게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반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근데 하필 2018년에 고용 동향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고용된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이 이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다. 이런 주장이 좀 힘을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의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 먼저 홍장표 경제수석이 교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못하게 됐다고 사과의 뜻을 비추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2018년 연말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동연 부총리의 뒤를 이어서 임명이 되고요. 2019년에 이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은 2.9% 인상된 8,590원이 됐습니다. 또 일자리 수석에서 이제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경제수석을 대체한 이호순
수석도 기재부 출신이라는 경력입니다. 기재부 출신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최백운 교수가 정부가 관료에 포획됐다는 소설을 쓰기에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을 하면은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노동자 측 위원이 9명, 사용자 측 위원 9명,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이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측과 이제 노측의 주장은 당연히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익위원회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공익위원 선정 자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일이죠. 여기에 이제 기재부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끼어들 수 있는 방법은 기재부 장관이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하는 것. 뭐 경제부총리니까 좀 더 높은 직급이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움직이는 일이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요. 또는 이제 공익위원 중 일부를 이제 뭐 기재부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뭐 사측에 좀 더 유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 되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기재부가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급의 이제 권력기관일 때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요. 이 최백운 교수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기재부의 가장 큰 힘은 예산을 짜는 일이거든요. 예산을 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물론 이제 최백운 교수의 말처럼 대통령님이 기재부에 포획됐다라는 이제 수설 같은 환경 아래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낸다던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한번 보시죠. 2019년 5월에 KBS에서 이제 특집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묻는다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자의 내년 2020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무리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이죠. 워낙에 이제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중시하시는 분이고 또 권한이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무리 기재부에 포획됐다고 소설을 써도 과연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힘든 얘기를 최백운 교수가 한 겁니다. 잠시 주제를 벗어나자면은 이 최백운 교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인의 견해와 어긋날 때마다 항상 기재부의 머리채를 잡아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관련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재부를 저격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 시스템을 보면은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라는 게 있죠.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기재부에 포획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워낙 무능해서 기재부의 논리에 번번이 밀려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십니다.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에 번번이 밀린다고 해도 이게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그 기재부의 방향대로만 부동산 정책이 흘러왔겠습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냥 대통령도 아니시고 참여정부 때 이 국정의 결정 과정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쭉 지켜보신 분이고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이어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기재부에 포획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된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의 인상과 고용률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찾다가요, 2019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그 노동정책연구라는 저널에 실렸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 효과라는 논문을 찾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의 결론 부분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각 집단, 연령 집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군에 따른 집단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각 집단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특별한 영향을 보인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컸던 2017년과 2018년으로 분석 기한을 제한해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일용직이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서 최저임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 고용주의 고용 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각각의 효과, 즉 고용률이 줄어들고 대신에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근처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 최저임금이 임금 자체가 확실하게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반면에 고용 안정성은 상용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률이 감소하는 효과도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의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요, 앨런 B. 크루거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 사람은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 때 경제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용된 말을 보면 경제학은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고요. 기정님 표현으로 하면 기브 앤 테이크죠. 항상
좋은 효과가 있으면 나쁜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충 관계야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서로 부딪히는 결과를, 상충 관계, 이 결과를 급격하게 가져올 수 있으며, 아까 이 논문, 원래 논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뭐 임금은 상승했지만, 뭐 고용률은 줄어들었다. 이런 게 되겠죠. 자, 또한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대응으로 정부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또 기정님 표현대로 하면은 경제는 복잡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이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논문에서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뭐 인상을 했는데 뭐 고용률에서 이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고용주, 사용자죠. 사용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소득 감소 요인인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싶겠죠. 그런 대응 방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고용률의 감소가 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한 분이 잘 살펴보니까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에서는 고용률이 감소한 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정된 것은 실업률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일용직에서 그래서 기재부를 이렇게 악마화하면서 기재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사라졌다고 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절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방향이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몸통이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왼발과 오른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도 앞으로 나아가고 혁신성장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아가야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가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 부분은 그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생산성을 높여서 그 다음에 이윤을 높이면 이제 그만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뭐 임금 소득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도와주는 게 혁신 성장이고 공정경제는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이나 그런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아서 그 하위 그룹의 연관산업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비유가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제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임금이 그 노동자의 소득, 그게 바로 소비로 이어지겠죠?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다시 기업을 자극하는, 선순환을 이루어서 이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아까 말했던 뭐 고용률이라든지. 그래서 이 선순환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선순환의 단계가 이제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면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고용 악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효과, 제조업 수출 위주 경제, 그 다음에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거, 이런 구조적인 효과 때문이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아직 대한민국이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를 통해서, 복지 예산을 통한 이전 소득, 그 다음에 고용보험을 통한 취업 장려금,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도 이 힘든 분들, 국민들의 소득에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균형 재정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이제 2021년 예산도 작년 2020년 예산에 비해서 8.9%가 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면은 많이 늘린 거죠. 매우 공격적인 예산 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재정도, 이 사회복지 재정은 이제 복지에 사용되는 예산, 그리고 복지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에 이제 지출되는 예산인데요. 이게 2020년까지 매년 쭉 10% 넘는 증가율을 가지고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 소득 방법이 기본소득이 아닐 뿐이지 정부는 처음 세웠던 복지 로드맵을 벗어나지 않고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제 최백운 교수의 기재부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 낮아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마칠까 합니다. 네, 혁신 성장은 원래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일부로서 맥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가파르게 2021년까지 일반원이 돼야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지금에 이어진 이 최백운 교수의 주장을 보니까 이 작년부터 시작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였습니다. 이 최백운 교수의 세계관에서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소비 주체인 가계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증가는 기재부의 경제 기득권 논리에 의해서 막혀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소멸성 지역 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가계소득을 지원하자고 하니까 그게 매우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 지출되는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예산 부담도 크죠.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백운 교수나 이재명 지사는 효과는 과대 포장하고, 승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10만원 받아서 18만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하고, 또 예산 부담은 문제가 없다, 계속 국채 발행을 해도 미국, 일본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재명 지사는 작년에 이 최백운 교수님만으로 부족했는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폴 크루그먼 교수, 아브히지트 교수를 내세웠지만 찾아보니까 두 사람 모두 맞춤형 지원, 선별 지원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공부가 부족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면 최근에 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 이 진보의 미래란 책에 나온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한 것처럼 이 폴 크루그먼이나 아브히지트의 두 사람의 말도 진위를 따져보지 않고 일부 발췌한 것이죠. 이런 것 왜곡이죠, 왜곡.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당신들 주장과 같지 않으면 경제 기득권의 논리라고 하고, 뭐 최백운 교수는 과학이 아닌 미신에 빠졌다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본인은 의지의 행정가, 그 다음에 최백운 교수는 마치 엑소시스트인 것처럼 네, 그런 행세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전에 뭐 빨갱이, 뭐 한국을 공산주의자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던 이제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뭐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제발 과학적으로 분석된 자료와 이성적인 논리로 논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이브TV 주간 최백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